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8 메리 울스톤 크랩 셸리 장편 소설 오숙은 옮김 3부 3 당시 내게는 자유의지에 따른 생각들이 통째로 사라진 상태였다. 나는 분노에 휘둘려 허둥댔다. 복수만이 나에게 힘과 안정을 주었다. 그것이 내 감정을 빚어냈고 그것이 없었다면 선망이나 죽음에 빠졌을 시기에 나를 빈틈없고 조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첫 번째 계획은 제네바를 영원히 떠나자는 것이었다. 행복하고 정답던 내 고향. 그러나 저기에 타오르는 지금은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다. 나는 돈, 약간과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보석들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다. 이때부터 내 목숨과 함께 끝나게 될 방랑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구의 상당 부분을 지나왔으며 나그네들이 황무지와 미개한 땅을 지나면서 부딪히게 마련인 온갖 고생을 견뎌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모래 평원에 드러누워 죽음을 간청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복수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감히 죽지도 못하고 원한으로 살아갔다. 제네바를 떠나면서 우선 사악한 적을 뒤쫓기 위한 단서를 찾았다. 그러나 계획을 정하지 못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제네바 변경에서 많은 시간을 헤맸다. 밤이 다가올 무렵 나는 윌리엄과 엘리자베스, 아버지가 누운 묘지 입구에 서 있었다. 묘지로 들어가 그들의 묘비가 있는 무덤으로 다가갔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들만 움직였다. 밤이 깊어 거의 캄캄해지자 주위 풍경은 아무리 무감각한 사람이라도 진지해질 정도로 숙연했다. 떠난 사람들의 홀령이 주변을 떠도는 듯했고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그림자를 애도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들이우는 것 같았다. 이런 풍경이 주는 깊은 슬픔은 곧바로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었다. 그들을 죽인 자 역시 살아있었고 그를 죽이려면 이 비틀거리는 존재를 질질 끌고 가야 했다. 나는 풀밭에 무릎을 꿇고 입술을 떨며 땅에 키스하고 소리쳤다. 내가 무릎 꿇은 성스러운 땅에 걸고 내 곁을 방황하는 홀령들을 걸고 내가 느끼는 깊고 영원한 슬픔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밤과 그 위에서 지내는 홀령들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 불행을 불러온 악마를 쫓아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이 목표를 위해 내 목숨을 지키겠다고. 이 간절한 복수를 위해 나는 영원히 다시 못 보았을 수도 있는 태양을 다시 보고 땅의 초록 풀들을 다시 밟겠다고. 부탁합니다. 망자의 홀령이여, 방황하는 복수의 사신들이여, 내 목표를 이루도록 부디 도와주시오. 저주받을 사악한 괴물이 처절한 고통을 받도록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절망을 그가 느끼도록 해주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엄숙한 마음으로 마치 살해당한 내 식구들이 나의 기도를 듣고 승인해 준 것처럼 어떤 외경심을 가지고 했지만 나중에는 분노에 사로잡혀 격앙된 나머지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의 기도에 답하듯 밤의 정막을 뚫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강하게 귓전을 울렸다. 소리가 산에 메아리쳐 되울리자 흡사 사방이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찬 지옥처럼 느껴졌다. 복수를 위해 살아남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분명히 나는 광란에 사로잡혀 비참한 내 존재를 끝장내 버렸을 것이다. 웃음소리가 사라졌을 때 이키하는 불쾌한 목소리가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듯 들릴 만한 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아주 잘했다. 불쌍한 인간아. 살아남기로 결심했다니 정말 잘했어.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번개같이 덤벼들었지만 그 악마는 나를 피했다.
갑자기 크고 둥근 달이 떠오르더니 손살같이 달아나는 끔찍한 모습을 고스란히 비추었다. 나는 그를 쫓아갔다. 그렇게 그를 쫓으며 여러 달이 지나갔다. 희미한 단서가 일러주는 대로 굽이치는 론 강을 따라 갔지만 허사였다. 푸른 지중해가 내 앞에 펼쳐졌을 때는 기이한 우연으로 그 악마가 밤을 틈타 몰래 흑해로 가는 배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나도 똑같은 배를 탔지만 그는 또 용케 도망쳐 버렸다. 타타르 황야와 러시아에서도 그는 나를 피해갔지만 나는 계속해서 쫓았다. 때로는 그의 끔찍한 모습에 겁을 먹은 농부들이 길을 일러주었다. 어떤 때는 괴물이 내가 자기를 놓친 나머지 절망하고 죽을까봐 걱정되었는지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하얀 벌판에 남은 커다란 발자국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인생의 발을 내딛는 당신이, 불안도 새롭고 고통도 모르는 당신이 내가 느껴왔고 지금도 느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추위와 궁핍, 피로는 내가 견뎌야 할 최소한의 고통이었다. 나는 지독한 악마의 저주로 영원한 지옥을 짊어지고 다녔다. 그러나 선한 영혼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의 발길을 인도해 주었고, 내가 중얼거릴 때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관에서 갑자기 구해 주기도 했다. 때로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힘이 다 빠져 주저앉았다가 황야 가운데 준비된 한 끼 식사로 기운을 차리는 일도 있었다. 그 식사는 시골 농부들이 먹는 것처럼 거칠었지만 나는 그것이 내가 도움을 청했던 홀령들이 준비해둔 음식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바싹 말라붙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갈 때는 엷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나를 위한 빗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사라지는 때도 많았다. 나는 가능하면 강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악마는 대체로 그런 곳을 피해 다녔다.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곳이 아니면 사람이라곤 좀처럼 보이지 않아 나는 어쩌다 마주치는 야생 동물들을 사냥해 먹으면서 살아갔다. 나는 가지고 간 돈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서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얻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을 사냥해서 고기를 약간 먹은 다음 항상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고 대신 불과 요리 기구들을 빌렸다. 그런 식으로 지내는 생활은 사실 지겨웠고 겨우 잠잘 때만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고마운 잠이여. 종종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잠에 빠져들면 꿈이 나를 달래주었고 때로는 환희마저 느끼게 해주었다. 나를 인도하는 혼령들이 이런 달콤한 순간을 만들어 내가 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이런 휴식이 없을 때는 역경 속을 헤엄쳐 가야 했다. 낮에는 밤이 온다는 기대로 나를 채찍질하며 버텼다. 꿈속에서는 식구들, 내 아내, 사랑하는 고향을 볼 수 있었다. 인자하신 아버지의 얼굴과 엘리자베스의 낭랑한 목소리, 젊음과 건강을 자랑하는 클레르바를 다시 볼 수 있었다. 고난스런 행군에 지칠 때면 밤이 올 때까지 악몽을 꾸는 것이라고, 밤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속에서 현실을 즐기리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들에게 얼마나 가슴 저미는 사랑을 느꼈던가. 때로는 그들이 깨어 있는 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매달렸고,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고 나 자신을 얼마나 설득했는지 모른다. 그런 순간에는 나를 태우던 원한도 사라져버려 그 악마를 쫓아 파멸시키는 것이 내 영혼의 열렬한 욕망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즐거운 의무라고, 내가 의식 못하는 어떤 힘의 기계적인 충동이라고 여기며 길을 가곤 했다. 내가 쫓는 그의 기분이 어떨지는 모른다. 때로 그는 나무 껍질이나 돌에 글을 새겨서 나를 인도하고 내 분노를 자극했다. 그런 글 중 하나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다. 나의 집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살아있고 내 능력은 완성되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찾아가는 곳은 북극의 만년빙이다. 그곳에서 너는 추위와 얼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맛보겠지. 나는 그것을 못 느끼지만 말이다. 내가 너무 늦게 오지 않는다면 이 근처에서 죽은 산토끼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어서 오라, 내 적이여.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내가 견뎌내야 할 힘들고 고된 시간은 아직도 한참 남아있다. 그 악마가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나는 다시 복수를 다짐했다. 이 몸을 바쳐 너 흉악한 악마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마. 둘 중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 추적을 포기하지 않으마. 그런 다음에 엘리자베스를 비롯해 먼저 떠난 사람들, 지금도 나를 위해 지루한 고생과 끔찍한 순례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날 것이다. 북쪽으로 갈수록 쌓인 눈은 점점 두꺼워지고 추위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농부들은 오두막에 처박혀 있었고 억센 사람들 몇몇만이 굶주림 끝에 먹이를 찾아 소굴에서 나온 짐승들을 사냥할 뿐이었다. 강은 얼음으로 뒤덮였고 물고기 한 마리 구할 수 없었다. 나도 목숨을 부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없었다. 내가 힘들어할수록 그는 더 승리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가 남긴 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각오해라. 너의 고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모피로 내 몸을 감싸고 식량을 준비해라. 이제 곧 우리는 내가 겪을 고난이 나의 영원한 증오를 만족시켜줄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 이런 비웃음의 글은 나의 용기를 고무하고 인내심을 더욱 단련시켜 주었다. 나는 기필코 목표를 이루리라는 다짐을 하며 하늘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었으며 시들 줄 모르는 열정으로 광활한 황무지를 건넜다. 마침내 멀리 끝없는 수평선을 그리며 바다가 나타났다. 아, 남쪽의 푸른 계절의 바다와 어찌 그리 다를 수 있을까?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는 훨씬 황량하고 험한 모양새로 육지와 구분될 뿐이었다. 그리스인들은 아시아의 산에서 지중해를 보고 기쁨에 겨워 흐느끼며 고생의 끝을 알려주는 바다의 모습에 만세를 불렀다. 나는 울지 않았으나 가슴이 벅차 무릎을 꿇은 채 안전하게 그곳까지 인도해 준 수호천사에게 감사했다. 그곳에서 나는 나를 비웃던 적을 만나 싸우게 될 것이다. 이미 몇 주 전에 썰매와 개들을 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눈 위를 건널 수 있었다. 그 악마가 똑같이 썰매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하루 정도 그에게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보았을 때는 그가 불과 한나절 정도 앞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쩌면 그가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붙잡을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다시 솟아오르는 용기에 나는 길을 재촉했고 이틀 후 바닷가에 있는 초라한 마을에 도착했다. 나는 주민들에게 그 악마에 관해 물었고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 그들 말로는 바로 전날 밤 소총 한 자루와 권총 여러 자루로 무장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서는 무시무시한 외모로 어느 외딴 오두막집 사람들을 겁주어 달아나게 했다고 했다. 그는 그 오두막 사람들이 쌓아둔 겨울 양식을 썰매에 싣고 훈련된 개들 여러 마리를 붙잡아 썰매에 맨 다음 공포에 얼어붙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가도 가도 육지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바다 위로 떠났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얼마 후 빙판이 깨져서 빠져 죽었거나 아니면 만년설 때문에 곧 얼어 죽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내 말을 들은 나는 잠깐 동안 실의에 빠졌다. 그는 나의 추적을 빠져나갔고 나는 바다의 얼음 산맥을 넘어 끝도 없는 죽음의 여행을 시작해야 했다. 얼음 바다의 추위는 그 마을 주민도 오래 견딜 수 없을 만큼 혹독한데 더구나 온화하고 따뜻한 고장 출신인 내가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그 악마가 살아서 의기양양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다시 분노와 복수심이 고개를 들며 힘센 물결처럼 다른 감정들을 압도해 버렸다. 잠시 잠을 청하자 꿈에 죽은 자들이 나타나더니 나더러 고난을 무릅쓰고 복수하라고 부추겼고, 꿈에서 깨어난 나는 다시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육상용 썰매 대신 울퉁불퉁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기 적합한 썰매로 바꾸고 충분한 양식을 사들인 후 육지를 떠났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는지 모른다. 나는 온갖 고난을 견뎠고 나를 버티게 한 것은 가슴속에 타오르는 영원한 감정인 복수심 뿐이었다. 거대하고 험준한 얼음산이 앞길을 가로막았고 나를 집어삼킬 듯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 소리도 간간히 들렸다. 그러나 다시 혹한이 닥치면 바닷길은 안전해졌다. 내가 먹은 식량의 양으로 보아 그렇게 3주를 여행한 것 같다. 내 가슴 속에서 돌아왔다가 자꾸만 멀어지는 듯한 희망 때문에 종종 쓰디쓴 낙담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곤 했다. 절망은 사실 나를 먹이로 잡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나는 곧 비참함 속으로 가라앉을 운명이었다. 한 번은 불쌍한 개들이 얼음산의 비탈을 넘어 정상까지 날 끌어올리느라 모진 고생을 한 탓인지 한 마리가 죽어버렸다. 참담한 마음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고 있을 때 어둑어둑한 평원 위에 검은 점 하나가 불현듯 눈길을 끌었다. 그것이 뭘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던 나는 썰매와 그 안에 탄 눈에 익은 거대한 육신을 알아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아, 내 가슴에는 희망이 얼마나 세차게 다시 타올랐던가. 뜨거운 눈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재빨리 닦아냈다. 눈물 때문에 그 악마를 놓쳐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뜨거운 눈물로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고 곧이어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는 소리내 울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나머지 개들을 죽은 녀석에게서 떼어놓고 먹이를 넉넉히 주고서 1시간쯤 쉬었다.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나한테는 매우 짜증스럽기만 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길을 떠났다. 그 썰매는 여전히 내 시야에 있었고 얼음 바위에 우뚝 솟은 위용에 잠시 가려진 때를 제외하곤 그 썰매를 놓치지 않았다. 사실 썰매의 윤곽까지 제법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거의 이틀 후 불과 1.5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적을 보자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런데 그 철천지 원수가 거의 내 손에 들어온 찰나 갑자기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그의 흔적을 놓쳐 어느 때보다 곤란해진 것이다. 거대한 파도 소리가 들렸다. 파도가 천둥 소리를 내면서 달리고 발밑에 있는 바다가 출렁거리며 부풀어 올라 시시각각으로 더욱 불길하고 무서워졌다. 버텨봤지만 소용없었다. 바람이 일고 바다가 우르릉거렸다. 거대한 지진 같은 충격과 함께 엄청난 굉음을 일으키며 얼음 바다가 쩍 갈라졌다. 상황은 곧 끝났다. 몇 분 동안 나와 적 사이에서 바다가 요동을 치는가 싶더니 어느새 나는 쪼개져 나온 얼음판을 타고 떠다니고 있었다. 계속 작아지는 얼음판은 나의 오싹한 죽음을 예고했다. 많은 시간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흘러갔다. 개 몇 마리가 죽었고 나는 계속 쌓인 절망의 무게로 막 가라앉으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바다에 정박해서 나에게 구조와 생명의 손길을 내민 당신의 배를 본 것이다. 배가 그렇게 먼 북극까지 온다는 걸 전혀 몰랐던 나는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재빨리 썰매를 부수어 노를 만들었고 그렇게 노를 저어 기력이 다한 몸으로 얼음판을 당신 배 쪽으로 밀어갈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당신이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 목표를 포기하느니 바다의 자비로운 품에 몸을 맡기겠다고 결심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당신한테 배 한 척을 달라고 부탁해서 그 배로 적을 쫓아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가는 방향은 북쪽이었다. 당신은 기진맥진한 나를
승선시켰고 나는 마침내 그동안의 고난에 무릎을 꿇고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갔다. 나는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 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 나를 그 악마에게 인도하는 수호천사는 내가 그렇게도 바라는 휴식을 언제쯤 허락해 줄까? 아니면 그를 살려둔 채 죽어야 하나? 월턴, 나한테 맹세해 주게. 내가 죽어도 자네가 그를 놓치지 않겠다고. 그를 찾아 죽임으로써 내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런, 내가 감히 자네에게 내 순례를 대신해 달라고. 내가 겪어온 고난의 길을 가달라고 부탁하다니. 아니, 난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네.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혹시라도 그가 나타난다면, 복수의 사자들이 혹시라도 그를 자네에게 안내한다면 그를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해주게. 그가 나의 응어리진 비통함에 의기양양해 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는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해주게.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사람을 현혹하네. 나까지 감동시켰으니까. 그러나 그를 믿지 말게. 그의 영혼은 그 생김새만큼 추악하며 배신과 지독한 저기로 가득하다네. 그의 말을 듣지 말게. 윌리엄과 저스틴, 클레르발, 엘리자베스, 내 아버지, 그리고 이 가련한 빅터를 생각하고 자네의 칼을 그의 가슴에 꽂아주게. 나는 근처에서 떠돌며 칼이 제대로 꽂히도록 인도하겠네. 다시 계속해서 월턴 1700모모년 8월 26일. 누님, 이상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다 끝났군요. 어때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지 않나요? 나는 지금도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는 이따금 갑작스러운 고뇌에 사로잡혀 이야기를 잇지 못했습니다. 또는 갈라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힘들게 꺼내기도 했지요. 맑고 아름다운 눈은 한때 분노로 타오르다가도 이내 무거운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무한한 비참함 때문에 빛을 잃곤 했습니다. 때로 그는 표정과 억양을 조절해가며 전혀 동요하는 기색 없이 끔찍한 사건들을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고요. 그러다가도 폭발하는 화산처럼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맹렬한 분노를 터뜨리고 그 박해자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더군요. 그의 이야기는 간단한 사실과 연관되어 진실처럼 여겨집니다. 더욱이 그가 나에게 직접 보여준 펠릭스와 사피의 편지들, 그 괴물이 우리 배에서 멀어져 가던 모습은 그의 이야기들이 치밀하게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더욱 믿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런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랍고 소름이 끼칩니다. 가끔씩 나는 프랑켄슈타인에게서 그 피조물의 구성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알아내려 했지만 이 점에 관해서 그는 한치의 양보도 없네요. 자네 미쳤나? 그는 이렇게 되물었지요. 아니면 무분별한 호기심에 넘어갈 셈인가? 자네도 자기 자신과 세상을 파괴할 악마와 같은 적을 만들려는가? 진정하게 진정해. 내 불행을 보지 않았나?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필요가 없네. 프랑켄슈타인은 내가 그의 과거를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걸 보자고 하더니 직접 여러 군데를 수정하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주로 적과 나눈 대화를 생생하게 기록했지요. 이왕 자네가 내 이야기를 기록했으니까 후손에게 반쪽짜리 기록을 물려주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나는 어떤 상상력이 그려낸 것보다도 더 이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모든 감정은 이 손님의 이야기와 그의 고상하고 다정한 태도가 빚어내는 매력에 완전히 취했지요. 나는 그를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참한 사람에게 희망을 죄다 빼앗겨 버린 사람한테 그래도 살아보라는 충고가 먹혀들까요? 아니 천만에. 지금 그가 아는 유일한 기쁨은 망가진 정신을 평화와 죽음으로 진정시킬 때 비로소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독과 선망으로 인한 하나의 위안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불행을 위로하거나 복수의 흥분을 잊어버릴 때면 그들이 환상의 산물이 아니라 머나먼 세계에서 찾아온 실제 존재라고 믿는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이 주는 숙연함 때문에 나는 그의 망상이 진짜 사실이냐 흥미와 감동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꼭 그의 불행한 과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그는 문학 일반의 모든 주제에 관해 폭넓은 식견을 지녔으며 날카롭고 빠른 통찰력을 과시하지요. 유창한 말솜씨는 설득력이 있으며 감동적이에요. 나는 그가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또는 사랑이나 연민의 감정을 자극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파멸해버린 지금 저토록 고결하고 품위가 있다면 행복했을 때의 그는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가치와 자기 정신이 얼마나 몰락했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나 자신이 굉장히 크게 성공할 운명이라고 믿었다네. 그런 감정은 확고했지만 한편으로는 빛나는 성공에 필요한 냉철한 판단력도 지녔네. 나에 대한 이런 자부심은 나머지 감정들이 억눌릴 때에 나를 지탱해 주었지. 인류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능력들을 쓸데없는 슬픔에 젖어 던져버린다는 것은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이야. 내가 완수한 그 일, 참으로 감각과 이성을 지닌 동물을 창조해낸 업적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평범한 과학자로 볼 수가 없었어. 그러나 내가 연구를 시작할 때 힘이 되어 주었던 그 생각은 결국 나를 먼지 구덩이 속에 밀어넣고 말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희망은 무위로 돌아갔고 전능함을 갈망했던 대천사장처럼 나는 영원한 지옥에 묶인 신세가 되었어. 내 상상력은 무궁무진했고 분석력과 응용력도 탁월했지. 이런 자질이 결합되어 나는 인간을 창조한다는 생각을 떠올렸고 실행하게 된 거야. 지금도 그 일이 성공하기 전에 공상들을 떠올리면 그 열정이 되살아난다네. 나는 그 공상 속에서 천국을 밟았고 내 능력 속에서 기뻐했으며 결과를 기대하며 기쁨에 타올랐지. 어릴 적부터 나는 높은 이상과 고결한 야망에 젖어 있었어. 그러나 지금 나는 얼마나 몰락했는가. 아, 친구여. 자네가 옛날의 나를 안다면 이렇게 타락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나는 절망이 뭔지 몰랐다네. 내겐 화려한 운명이 펼쳐질 것 같았지. 내가 절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걸 확신할 때까지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잃어야 한다니 나는 친구를 갈망해 왔습니다. 나와 함께 공감하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왔어요. 이 황량한 바다에서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가치를 알자마자 그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다니요. 나는 그를 삶과 화해시키고 싶지만 그는 강하게 거절합니다. 고맙네 월턴. 이 불쌍한 인간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서. 자네는 새로운 관계와 애정을 이야기하지만 떠난 사람들을 누가 대신할 수 있다고 보나. 나한테 클레르발이 되어줄 사람이 또는 엘리자베스가 되어줄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 더욱 뛰어나고 멋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애정에 별로 감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의 우정은 나중에 사귄 어떤 친구한테서도 얻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준다네. 그 친구들은 우리 어린 날의 기질들을 안다네. 그 기질이란 훗날 아무리 변한다고 한들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지. 그리고 그 기질을 안다면 우리 동기의 순수성을 가늠할 때에도 좀 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네. 누이나 형제라면 사실 일찍부터 그런 징후를 보이지 않는 한 다른 형제의 속임수나 거짓을 의심하지 않지. 그러나 친구라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과는 관심 없이 의심을 할 수 있다네. 하지만 나는 비슷한 습관을 즐기고 함께 놀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통해 친구들과 우정을 쌓았네. 내가 어디에 있든 엘리자베스의 포근한 목소리와 클레르발의 말은 항상 내 귀에 편안한 속삭임으로 남을 거야. 그들은 죽었어. 그리고 이런 고독 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내 목숨을 부지하도록 나를 지켜준다네. 내가 인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고매한 과제나 계획을 몰두했다면 그 일을 완수하려고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내 운명은 그렇지가 못하다네. 나는 내가 탄생시킨 존재를 쫓아서 파괴해야만 해. 그러면 지상에서 내 의무는 다한 거고 나는 숨을 거둘 것이네. 9월 2일. 사랑하는 누님, 긴박한 위기감이 감도는 지금 사랑하는 잉글랜드와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채 편지를 씁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 빙산이 사방으로 우리 배를 둘러싸고 시시각각 우리 배를 부수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데리고 온 용감한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곤 전혀 없군요. 상당히 무서운 뭔가가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아직 용기와 희망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목숨이 나로 인해 위험해졌다는 생각은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모두가 내 미친 계획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누님, 마음은 어떨까요? 누님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믿지 않고 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겠지요. 여러 해가 지나면 절망도 하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못해 괴로워하겠지요. 아, 사랑하는 누님, 누님의 간절한 기대가 가슴 아프게 무너진다는 생각이 어찌 보면 나 자신의 죽음보다 더욱 두렵습니다. 그러나 누님에겐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으니 행복할 겁니다. 부디 하늘이 축복하시어 행복하기를. 나의 불행한 손님은 진정으로 나를 동정합니다. 그는 나에게 희망을 심어주려고 애쓰면서 삶을 자신이 아끼는 소유물인 양 말해요. 그는 이 바다를 건너려고 한 다른 탐험가들도 똑같은 사고를 자주 당했다면서 어느새 활기찬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선원들까지 그 달변의 힘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가 말을 하면 더는 누구도 절망하지 않지요. 활력을 일깨워주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사람들은 거대한 얼음산들이 인간의 의지 앞에서 사라질 사소한 둔덕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도 잠시, 하루하루 기대는 자꾸만 멀어지고 선원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나는 이 절망이 걷잡을 수 없는 선상폭동으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9월 5일. 방금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편지가 영영 누님 손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건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빙산은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빙산과 충돌해 배가 난파될 위험성도 여전합니다. 게다가 추위는 혹독해서 우리 불행한 선원들 중 여럿이 벌써 이 황량한 곳에 묻혔지요. 프랑켄슈타인은 나날이 쇠약해집니다. 그의 눈은 아직도 이글이글 타오르지만 기력이 다했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금세 죽은 듯 쓰러지곤 합니다. 저번 편지에 폭동이 일어날까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아침 내 친구의 창백한 얼굴을 지켜보며 앉았는데 그는 반쯤 눈을 감은 채 힘없이 사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선원 대여섯이 몰려와 선실로 들어와도 되냐고 묻기에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들이 들어오더니 주동자가 나서더군요. 그는 전체 선원들에 의해 대표로 뽑혀 나한테 요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거절할 명분이 없는 요구였지요. 사방이 빙산으로 막혀 꼼짝없이 갇혀 있으니 우리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혹시라도 빙산이 흩어져서 뱃길이 열리면 내가 무모하게 항해를 계속해서 겨우 고난을 이겨낸 그들을 또 다른 위험으로 끌고 갈까봐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얼음에서 풀려나면 즉시 남쪽으로 기수를 돌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겠다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절망한 적도 없었고 더구나 얼음이 풀리면 돌아간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공정성이나 가능성을 따졌을 때 내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는데 잠자코 있던 프랑켄슈타인이 사실 참견할 힘도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일어서더군요. 그의 눈이 빛났고
뺨은 순간적인 활력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선원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네들은 선장한테 무슨 요구를 하는 거요? 그렇게 쉽게 계획을 포기한단 말이요? 당신네들은 이 항해가 영예로운 탐험이라고 하지 않았소?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영예롭소? 남쪽 바다에서처럼 백길이 순탄하고 잔잔해서가 아니라 위험과 공포가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할 난관이었소.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가 영예롭고 훌륭한 과업이었던 것이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인류의 공헌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여러분의 이름은 명예를 위해 죽음에 맞선 용감한 사람으로 추앙받을 것이었소.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보시오. 이제 처음으로 위험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의 용기를 시험하는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대에서 겁을 집어먹고 추위와 위험 앞에 무력한 남자들로 기억되는데 만족하고 있소. 실제로 그렇게 가련한 남자들은 추위를 느껴서 따뜻한 불가를 찾아 돌아갔소. 사실 그러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 없었소. 그리고 스스로 겁쟁이임을 증명하려고 당신네 선장을 이렇게 멀리까지 끌고 와서 실패하게 만들어 망신을 줄 필요도 없었소. 아, 사나이가 되시오. 아니, 그 이상이 되시오. 목표를 굳게 새기고 바위처럼 흔들리지 마시오. 이 빙산은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오. 빙산은 변하기 쉽고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는 한 버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새긴 채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시오. 싸워서 정복한, 그리고 적에 맞서 물러서지 않은 영웅이 되어 돌아가시오. 이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바뀌어서 도도한 이상 영웅심 넘치는 눈빛과 함께 그의 말에 전혀 다른 느낌을 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군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이 한 말을 생각해 보겠다고. 여러분이 완강히 반대한다면 계속 북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나 다시 고민해 보고 용기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입니다. 선원들이 물러간 후 내 친구를 보니 완전히 쓰러져 거의 실신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업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수치스럽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운명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영광과 명예라는 이상의 보루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현재의 고난을 계속해서 견디려 하지 않겠지요. 9월 7일. 죽음이 드리워 있습니다. 나는 우리 배가 무사히 풀려난다면 돌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 소심함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내 희망이 깨지고 마는군요. 나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실망만 안고 돌아갑니다. 억울한 마음을 참고 견디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9월 12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잉글랜드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인류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명예를 얻겠다는 희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쓰라린 상황을 누님에게 자세히 전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잉글랜드로 누님에게로 향하니 낙심하지도 않겠습니다. 9월 9일에 빙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천둥 같은 우르릉 소리와 함께 섬들이 쪼개지고 사방에서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위험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지요. 그러나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동안 나는 불행한 손님한테 신경이 쏠렸습니다. 그는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었지요. 우리 뒤에서 얼음이 갈라지더니 북쪽으로 세차게 밀려갔습니다. 서쪽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왔고 11일에는 남쪽으로 가는 뱃길이 완전히 풀렸지요. 이것을 본 선원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한참 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졸고 있던 프랑켄슈타인이 정신을 차리더니 웬 소란이냐고 묻더군요. 선원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제 곧 영국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돌아갈 생각이요?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저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저들을 위험 속으로 끌고 갈 수 없으니 돌아가는 수밖에. 정 그렇다면 돌아가게. 하지만 난 가지 않겠네. 자네는 목표를 포기했는지 몰라도 내 목표는 하늘이 정해주신 것이라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어. 비록 기력은 없지만 내 복수를 도와주는 정령들이 힘을 줄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것도 그에겐 힘이 붙이는 일이었지요. 그는 다시 쓰러지더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회복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지요.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고 생각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숨을 쉴 뿐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의사는 그에게 진정제를 주고 그를 건드리지 말고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그 친구가 앞으로 몇 시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선고가 내려진 이상 나는 침울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는 것 같았지요. 그러더니 이내 희미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더니 가까이 오라고 하더군요. 아, 내가 의지하던 힘도 이제 다 했어.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나의 저 파괴자는 여전히 살아있겠지. 월턴,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한때 내가 표현한 증오와 복수의 열정에 사로잡혔다고 오해하지는 말게. 아마도 나는 적의 죽음을 갈망하면서 나 자신을 정당화한 것 같아. 이 마지막 며칠 동안 내가 과거에 한 일을 곰곰 생각해 보았네. 그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네. 나는 열정적인 광기에서 이성을 가진 존재를 창조했고 내 힘이 미치는 한 그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해 주려고 했어. 그것이 나의 의무였지.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 내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가 내 욕심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 그것은 인간들이 행복과 불행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첫 번째 피조물의 반려자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이고 그것이 옳았어. 그는 끝간데 없는 원한과 해로운 이기심을 보여주었지. 그는 내 친구들을 죽였네. 섬세한 감수성과 행복, 지혜를 지닌 사람들을 해치는 데 몰두했어. 그 복수를 향한 갈증의 끝이 어디인지는 모른다네. 자신이 비참하다고 다른 이까지 비참하게 한다면 그는 죽어야 마땅하네. 그를 파멸시키는 일은 내가 해야 했지만 나는 실패했어. 이기적이고 심술 굳은 마음 때문에 내가 못다한 일을 자네가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제 이성과 덕을 되찾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부탁하겠네. 하지만 이 과업을 위해서 자네한테 조국과 친구들을 버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 이제 자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이상 그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야겠지. 하지만 내가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자네의 의무와 어떻게 조화를 맞출지 하는 문제는 자네한테 맡기겠네.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서 그런가 벌써 판단력이나 사고가 흐려지는 것 같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달라는 건 아니야. 아직도 열정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그가 살아가면서 재앙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 내가 해방을 기대하는 이 짧은 순간이 최근 몇 년 동안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간이야.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앞에 어른거리니 서둘러 그들에게 가려내. 잘 있게 월턴, 부디 평온함 속에서 행복을 찾고 야망은 피하도록 하게. 야망이 아무리 순수하고 과학과 발견의 세계에서 자네를 빛내줄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피해야 하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나는 그런 야망 때문에 파멸을 자초했지만 다른 사람은 성공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말할 기력조차 잃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1시간 반쯤 흐른 후 그는 다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힘없이 내 손을 잡고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부드러운 미소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마거린 누님, 이 아름다운 영혼이 그토록 일찍 저버린 것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해야 누님이 내 슬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도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내 마음엔 실망의 구름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국으로 가니 그곳에서 위안을 찾겠지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군요. 이 소리는 무슨 징조일까요? 지금은 한밤중인데 산들바람이 알맞게 불고 가판의 불침번도 시끄럽게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다시 사람 목소리 같은 것이 들립니다. 아니, 그보다 더 거칠군요. 프랑켄슈타인이 누워있는 선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빨리 가서 살펴봐야겠어요. 누님, 안녕히 주무세요. 신이시여,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나한테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할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마지막 비극적인 대단원을 빠뜨린다면 지금까지 내가 기록한 이야기들은 미완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불운한 운명을 산 멋진 친구의 시신이 있는 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달라붙어 있던 형체를 어떤 단어로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체구, 그 비례는 어색하고 꼴사나워 보였습니다. 관 위에 매달린 그의 얼굴은 길고 덥수룩한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큼직한 한 손을 뻗고 있었는데 그 피부의 색과 질감은 흡사 미라 같은 느낌이었지요.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는 슬프고도 소름 끼치는 통곡을 그치고 창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 얼굴처럼 무시무시한 형상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역겨우면서도 몸서리쳐지도록 오싹한 얼굴이었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이 파괴자에 대한 내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세웠지요. 그는 멈칫하더니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다시 핏기 없이 누워있는 자신의 창조자를 돌아보더니 내 존재를 잊은 듯 제어할 수 없는 광기를 보이며 거친 분노에서 촉발된 것 같은 표정과 몸짓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나의 재물이오.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으로 내 죄도 이제 끝났소. 그동안의 비참한 사건들이 이제 그 종말을 향해 가는구나. 아, 프랑켄슈타인, 너그럽고 헌신적인 인간이여. 지금 당신한테 용서해달라고 간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당신을 영원히 파멸시켜버린 나를. 아, 당신의 몸뚱이는 차갑고 아무 대답이 없구려. 그는 목이 매는 모양이었습니다. 내 첫 번째 충동, 자신의 적을 파괴해달라는 친구의 유언을 따르라고 제안한 충동은 이제 호기심 반, 동정심 반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나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들어 얼굴을 볼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거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흉측스러워 도저히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존재가 있었으니까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괴물은 계속해서 심하게 자학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휘몰아치던 그 열정이 잠시 쉬는 틈을 이용해 마침내 나는 용기를 쥐어짜서 말을 걸었죠. 후에도 그 정도면 지나쳐 내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복수를 하기 전에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날카로운 가책의 말을 들었다면 프랑켄슈타인은 아직 살아 있었을 것이다. 그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그때엔 고통과 가책을 못 느꼈다고 생각하시오? 저자는 그는 시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복수의 종말을 당하지도 않았소. 그렇고 말고 복수의 행위가 신속하게 끝나지 않는 동안 내가 느낀 고통의 1만 분의 1도 겪지 않았단 말이오. 무시무시한 이기심이 나를 재촉했지만 한편으로 내 마음은 가책으로 멍이 들었소. 클레르발의 신음소리가 내게는 음악으로 들렸을 것 같소? 사랑과 동정에 민감하게 만들어진 내 마음이 불행 때문에 악행과 증오로 뒤틀렸을 때 그 급격한 변화에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느꼈소. 클레르발을 살해한 뒤 나는 완전히 낙담한 채 스위스로 돌아갔소. 프랑켄슈타인이
측은하게 느껴졌소. 측은하다 못해 끔찍하게 느껴질 정도였소. 나는 나 자신이 싫어졌소. 그러나 그가 내 존재를 만들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지어낸 그 작자가 다시 행복을 바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소. 그는 내가 느끼는 불행과 절망의 구렁텅이를 더욱 깊이 파면서 정작 자신은 욕망에 탐닉하고 감정과 열정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소. 그것은 나에게는 영원히 금지된 것이기에 나는 무력한 부끄러움을 느꼈고 쓰디쓴 분노와 함께 채울 수 없는 복수의 갈증에 사로잡혔소. 내가 그에게 한 협박을 떠올리며 그대로 실행하리라고 결심했소. 그건 나 자신에게 무시무시한 고문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그때 나는 싫어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충동의 노예였지 주인이 아니었소.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그래, 그때 나는 비참하지 않았소. 나는 나의 극심한 절망에 항거하려고 모든 감정을 떨쳐버리고 모든 고뇌를 억눌러 버렸소. 그때부터 악은 나에게 선이 되었소. 그렇게 충동에 떠밀려서 나는 내가 기꺼이 선택한 요소에 내 본성을 적응시키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소. 그 사악한 계획을 끝내는 것이 탐욕스러운 욕망이 되었소.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소. 저기 있는 것이 내 마지막 희생자요. 처음에 나는 그의 말에 동정심이 생기더군요. 그러나 그가 번드르르한 말솜씨와 설득력을 지녔다는 프랑켄슈타인의 말이 떠올랐고 미동도 없이 누운 친구를 보자 다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비열한 녀석, 스스로 자초해서 처량한 신세가 되어놓고 여기 와서 징징거리다니. 그래도 싸다. 건물 더미에 횃불을 던져놓고는 건물이 다 타버린 후 잿더미에 앉아 통곡하는구나. 위선자 같으니 내가 애도하는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여전히 그는 내 가증스러운 복수의 대상일 것이고 다시 제물이 되었겠지. 내가 느끼는 건 연민이 아니야. 너는 다만 내 죄악의 희생자가 내 손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아니, 그런 게 아니오. 그게 아니오. 그동안 나의 행동으로 미루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하지만 내 불행을 동정해 달라는 건 아니오. 절대 동정할 리도 없겠지만 내가 처음 인간의 동정을 구했을 때 그것은 선에 대한 사랑, 내 존재에 넘쳐 흐르던 행복과 애정, 내가 같이 나누고 싶던 감정이었소. 하지만 나에게 이제 그 선이란 그림자가 되어버렸고 행복과 애정은 씁쓸하고 지긋지긋한 절망으로 변해버렸는데 내가 어디에서 동정을 구하겠소. 나는 내 고난이 지속되는 한 혼자 괴로워하는 것에 만족하오. 내가 죽으면 혐오와 비난으로 나를 기억할 거라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오. 한때 나는 선과 명예, 즐거움을 꿈꾸면서 공상으로 위안을 받았소. 한때는 나의 겉모습을 용서해주고 또 내가 과시할 수 있는 탁월한 자질들로 나를 사랑해줄 존재들을 만나고 싶은 헛된 바람을 가졌소. 나는 명예와 헌신이라는 고매한 감정으로 충만했소. 그러나 지금은 죄 때문에 가장 비천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소. 어떤 죄악이나 잘못도 어떤 악행이나 불행도 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거요. 내가 저지른 무서운 죄악들을 돌이킬 때면 한때 아름답고 기품 있는 선행을 꿈꾸며 숭고한 것만을 생각했던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 믿기지 않소. 하지만 현실은 그렇다오. 타락한 천사는 사악한 악마가 되는 법이니까. 그러나 신과 인간의 적인 악마에게조차 쓸쓸함을 나눌 친구가 있지만 나는 철저하게 혼자요. 당신 프랑켄슈타인을 친구라 부르는 당신은 나의 죄와 그의 불행에 관해 들어서 아나보군. 그가 당신한테 얼마나 자세히 말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무력한 열정 속에서 헛되이 보낸 비참하고 긴 시간들을 요약하지는 못했을 거요. 왜냐하면 나는 그의 희망을 무너뜨렸지만 나 자신의 욕망은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욕망은 식을 줄 모르고 타오르기만 했소. 그래도 나는 사랑과 우정을 갈망했고 여전히 배척당했소. 그건 부당하지 않은 거요? 인간들은 모두 나에게 죄를 저지르는데 왜 나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오?
당신은 왜 펠릭스를 자기 은인을 문전박대한 그는 미워하지 않는 거요. 자기 자식을 구해준 사람을 죽이려 한 시골 농부는 왜 탓하지 않는 거요. 그래 그들은 착하고 결백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나 흉측하고 버림받은 이 기영아는 멸시당하고 따돌림 받고 짓 밟힐 운명이고 그 부당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끓어오르오. 하지만 내가 비열하다는 건 사실이요. 사랑스럽고 연약한 자들을 살해했으니까. 그 순박한 사람들이 잠잘 때 목 졸라 죽였고 나를 비롯해 어떤 생물도 해치지 않을 어린아이를 목 졸라 죽였소. 나는 내 창조자를 인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선택된 자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내 삶을 바쳤소. 나는 그를 회복할 수 없는 파멸로 몰아붙였소. 저기 그가 창백하고 싸늘하게 죽어서 누워있소. 당신은 내가 믿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만큼은 아닐 거요. 이게 그 일들을 저지른 손이요. 나는 이 손을 보면 절로 떠오르는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이 손을 보고도 괴로운 상상이 따라다니지 않을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오. 내가 앞으로 또 무슨 악행을 저지를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할 일은 거의 끝났소. 내 존재를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하려면 당신이나 다른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이 필요하오. 내가 이 마지막 희생을 미룰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시오. 나를 여기로 데려온 얼음장을 타고 대신 배를 떠나서 지구의 북쪽 끝까지 갈 생각이오. 거기서 화장용 장작을 모아서 이 비참한 육체를 재로 태우겠소. 어떤 호기심 많고 불경스러운 못난이가 나와 같은 존재를 다시는 만드는 일이 없도록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을 테요. 나는 죽을 거요. 그러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고뇌를 더는 느끼지도 않을 거고 만족시킬 수도 없고 가시지도 않는 감정의 포로가 되는 일도 더는 없겠지요. 나를 만들어준 사람은 이제 죽었소. 그리고 이제 내가 죽으면 우리 둘에 대한 기억도 곧 잊힐 거요. 나는 더는 태양이나 별을 보지 못하고 뺨에 와 닿는 바람도 느끼지 못할 거요. 빛과 느낌, 감각도 사라질 테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 행복을 찾게 될 것이오. 몇 해 전 이 세상의 모습이 맨 처음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여름의 유쾌한 온기를 느끼고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들이 나의 전부였을 때 울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죽음만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라오. 죄악으로 얼룩지고 괴로운 가책에 만신창이가 된 지금 죽음밖에 달리 어디서 쉴 수 있단 말이오. 잘 있으시오. 이제 떠나겠소. 당신이 이 두 눈으로 보는 마지막 인간이 될 거요. 잘 있으시오. 프랑켄슈타인, 그대가 아직 살아있어서 아직도 나에 대한 복수의 열망을 불태웠다면 나의 죽음보다는 삶을 만족시켰을 것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구려. 당신은 나를 없애고자 했소.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말이오. 그리고 만약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느낀다 해도 나에 대한 당신의 복수심이 내가 느끼는 그것만큼 심하지는 않을 거요. 당신도 불행했지만 내 고통은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크다오. 괴로운 죄책감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픈 상처를 쑤셔 댈 테니까. 하지만 곧 그는 슬프고도 엄숙한 열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죽을 거요. 그러면 지금 느끼는 감정도 더는 못 느끼겠지. 타오르는 이 비참함도 곧 사라지겠지. 난 의기양양하게 화장용 장작 더미에 올라가 살을 태우는 고통스러운 불꽃 속에서 기뻐 날뛰리다. 화염이 꺼지면 나의 죄가 바람에 실려 바다로 갈 것이요. 내 영혼은 평화로이 잠들 것이요. 혹시 영혼이 생각을 한다 해도 괴로운 생각은 아니겠지요. 잘 있으시오. 그는 이 말과 함께 선실 창문으로 휙 나가더니 배 근처에 떠 있던 얼음장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파도에 떠밀려 가던 그의 모습은 곧 어둠 속으로 멀리 사라졌습니다.
역자 해설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우리의 또 다른 모습 메리 울스톤 크랩 셸리가 21세 되던 해인 1818년 그녀의 첫 번째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발표되었다.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려던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가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는 공포소설, 공상과학소설의 고전이 되었고 거의 2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연극과 영화, 만화 등으로 계속해서 거듭났다. 그러는 사이 무모한 야심으로 파멸을 자초한 과학자의 이름 프랑켄슈타인은 20세기 대중문화 속에서 작가인 메리 셜리의 이름보다 더 유명해지면서 원래는 이름조차 없던 그 괴물의 이름으로 대신 사용되었다. 그리고 괴물의 모습은 많은 시각 매체 속에서 반복해 등장하면서 거의 정형화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달하는 21세기에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히 공포를 불러오는 괴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생명과학과 생명복제 기술이 사회적 합의나 정서를 훨씬 앞질러 가는 오늘날 사회에서 오래전 메리 셜리가 프랑켄슈타인을 통해 던진 질문은 우리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절박하게 다가온다. 메리 셜리가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1831년에 출간된 세 번째 판에서 그녀가 쓴 서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816년 그녀는 당시 연인이던 퍼시 비시 셜리, 그에겐 이미 아내와 자녀가 있었다. 이복 동생인 클레어 클레어먼트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밀턴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한 빌라 디오다티에 사는 바이런경을 방문했다. 그리고 한동안은 아름다운 호숫가와 계곡, 빙하를 유람하면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해 여름은 여름 같지 않았다.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로 기록된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의 여파로 하늘을 덮은 화산재 때문에 지구의 많은 곳이 여름이 없는 1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름이었음에도 야외 활동이 여의치 않아 집안에서 독서와 토론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이들은 바이런 경의 제안으로 각자가 괴담을 쓰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던 메리는 마침내 짤막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퍼시의 독려를 받으며 1년 후 그 이야기는 장편 소설로 결실을 맺었다. 이때쯤 그녀의 남편이 된 퍼시 셜리는 직접 이 소설의 교정을 보고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셜리의 출판사를 비롯해 두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원고는 결국 1818년에 작은 출판사에서 당시 관행을 따라 세 권으로 출간되었다. 초판에서 메리 셜리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 책을 아버지인 윌리엄 고드윈에게 바쳤다. 이 때문에 진보적인 철학자였던 고드윈을 스승으로 모시던 퍼시 셜리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당시는 여성 작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주 심하던 시기였다. 여성이 쓴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고 독자들에게 외면받는 경우가 많았다. 몇십 년 후에 활동한 조지 엘리엇, 본명은 메리앤 에번스이나 조르주 상드, 본명은 아망딘, 오로르 뒤팽, 또 남성 필명을 사용했다. 작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프랑켄슈타인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평단의 반응은 엇갈렸다. 1823년 두 번째 판이 메리 셜리의 이름으로 출간되었을 때에 비평가들은 소설 속에서 여성성을 흠잡으며 더욱 혹평을 퍼부었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은 영국으로 각색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으므로 작가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대중에게는 별 상관이 없었다. 1831년에 메리 셜리는 많은 부분을 고쳐쓰고 서문의 이야기의 탄생 배경을 직접 소개하면서 세 번째 판을 냈다.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에서 처음 구상한 프랑켄슈타인은 애초에 괴담, 즉 유령 이야기를 쓰자는 바이런 경의 제안이 계기가 되어 나온 작품이었다. 이 제안은 당시 빌라 디오다티의
모인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은 것과 같은 고딕 소설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뜻이었다. 주로 폐허가 된 수도원을 배경으로 신비롭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고딕 소설은 대중 사이에서는 흥미 위주의 부담 없는 읽을거리로 널리 읽혀졌지만 줄거리가 매우 통속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해서 비평가들에게는 점잖은 문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메리 셜리는 그러나 진부한 고딕 소설이 될 수도 있었을 이야기를 훌륭한 고전으로 만들어냈다. 자유주의적 철학자인 아버지와 일찍이 여성 권리를 옹호한 진보 작가인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 그녀의 독서와 사색,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찾아온 지식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던 경험 등이 귀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 작품이 그저 통속적인 고딕 소설로 남지 않고 중요한 고전이자 최초의 공상과학 소설로 꼽힐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시대의 과학적 배경을 제법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과학적 발견, 무모한 과학적 실험이 불러올지도 모를 끔찍한 재앙을 예언적으로 경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메리 셜리는 또 셜리가 지인들과 나누던 대화를 통해 이런 과학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과학적인 내용에 대한 묘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점이 없지는 않다. 1791년에 이탈리아의 루이지 가바니가 발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동물 전기는 프랑켄슈타인의 연구에서 중요한 핵심 이론이다. 번개가 치던 날 가위에 닿은 죽은 개구리 다리가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했다는 가바니는 생명력으로서의 동물 전기를 주장했고, 이 주장에 열광한 신봉자들은 전기야말로 생명이 없는 물질에 생명의 중요한 힘을 불어넣을 신비스러운 성분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기를 사용해 시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처형당한 죄수를 되살리려는 전기 실험도 여러 번 행해졌다. 메리가 스위스에서 퍼시 셜리의 격려를 받으며 프랑켄슈타인을 쓰기 시작한 1816년 말, 셜리의 아내 해리엇은 런던에서 템즈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는데, 실제로 런던 학교에서는 그녀의 시체를 가져와 정신 드는 약을 냄새 맡게 하고 세게 흔들고 인공호흡을 가하고 전기 충격을 주어 되살리려 했다고 한다. 이때까지도 전기는 흐르는 물질로서 화학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식민지 개척과 함께 시작된 항로 개척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과 혁명 전쟁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대규모 식민지 수탈이 시작되던 19세기 초에 다시 활발해졌다. 길을 찾기까지 가장 험난하고 길었던 항로가 대서양에서 얼어붙은 북극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빠져나오는 북서 항로였다. 혹한과 얼음을 무기로 수많은 목숨을 집어삼키던 북서 항로가 마침내 열린 것은 1906년에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젠에 의해서였다. 이 책에서 이런 배경은 1권 앞부분, 탐험가 월턴의 편지와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과거 회상의 바탕을 이룬다. 인류에게 이로운 발견을 하겠다는 야망의 북쪽으로 향하는 월턴과 생명의 원리를 찾아내겠다는 프랑켄슈타인,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안녕과 목숨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목표를 추구하려는 이들의 모습은 서로 겹친다. 여기서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현실의 퍼시 셜리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많다. 그는 낭만주의 시인으로서 이상주의적 관점을 지녔으며 세계의 변화에 대한 바람과 욕망이 있었다. 대학 시절에는 과학에 큰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화학기구를 사들여 실험을 했으며 과학자들과도 많은 교류를 가졌다. 빅터라는 이름도 한때 퍼시 셜리가 사용한 필명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는 무책임했다. 메리를 만날 당시 퍼시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지만 존경하던 철학자의 딸,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영리하고 말이 통하는 메리와 사랑에 빠졌다. 온갖 반대와 곤란이 무섭지 않을 만큼 퍼시는 메리를 지극히 사랑하기는 했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무심했다. 메리는 1815년 첫 딸을 낳았지만 일찍 태어난 아기는 2주 만에 죽었다. 메리가 상심했을 텐데도 퍼시는 이 상황을 나 몰라라 하고 클레오와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프랑켄슈타인을 떠오르게 한다. 프랑켄슈타인은 생명 원리를 발견하려는 욕망에만 빠져 있었지 생명 창조의 작업을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작업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냥 보기에 끔찍하고 무섭다는 이유로 자신이 생명을 준 자식을 악마라고 생각했고 학대하고 방치함으로써 그를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창조자, 부모 혹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이 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다. 이 주제는 2권에서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만나고 괴물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괴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국 그가 괴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처음에 괴물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종의 자연인 상태였다. 그러다가 드라세 가족을 만나면서 가족과 사랑을 알게 되고 그를 깨치고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신도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자신을 받아주리라 생각했던 드라세 가족에게 심지어 아직 편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어린아이에게까지 거절당하면서 그는 자신의 창조자에 대한 원망을 키워간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타인들에 의해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빅터는 괴물을 창조한 데 대한 죄의식만 있지 자기가 사랑하고 이끌어주지 못해서 괴물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메리 셜리는 이 괴물을 통해 교육과 사랑하는 부모의 양육이 개인의 도덕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루소와 밀턴 등 중요한 서상가와 문학가들의 영향을 반영한 이 부분은 고딕 서술로 계획한 이 책이 고전으로 남게 된 또 다른 요소이기도 하다. 메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쓸 때는 둘째인 윌리엄이 6개월 때였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은 경험, 일찍이 여성 권리를 옹호했던 진보적인 작가인 메리의 어머니 울스턴 크래프트는 메리를 낳은 후 산욕열로 며칠 만에 사망했다. 그것이 안겨주었을 죄의식, 어린 나이에 조산해서 자식을 잃은 경험,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도 어느 정도는 작품에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메리 셜리는 25세 이전에 낳은 세 아이를 모두 잃었다. 스위스에서 돌아온 이듬해 얻은 딸 클라라는 1년 후인 1818년에 죽었고 퍼시 셜리의 고집에 따라 겨울에 이탈리아에서 여행을 하느라 아들 윌리엄마저 그 이듬해에 잃었다. 결국 1819년에 태어난 아들 퍼시 플로렌스만이 살아남았다. 몇 년 전 처음 프랑켄슈타인을 읽을 때에는 대중적인 영화들을 통해 익숙해진 공식대로 야심찬 과학실험과 실패, 그렇게 탄생하게 된 괴물과 복수의 대격돌을 기대했다. 괴물이 자신이 성장 과정을 돌이키는 이야기는 전체 작품의 도덕적 토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많은 연극이나 영화에서 통째로 빠져 있다. 그래서인지 괴물이 혼자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약간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으니 이 부분이 전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프랑켄슈타인은 어떻게 흉측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만든 것을 팽개칠 수 있었을까? 그는 왜 끝까지 괴물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 괴물의 때늦은 후회처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드라세 가족에게 접근했다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 보기 흉한 외모, 그것이 심어주는 공포감, 그로 인한 편견은 그렇게 극복하기 힘든 것일까? 누군가를 우리 사회의 한 성원으로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프랑켄슈타인은 사실 문학적인 요소보다는 사회적 시사점 때문에 더욱 의미를 갖는 고전이다. 이 책의 부제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거역하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티탄족 신이지만 한편으로는 진흙을 빚어 인간을 만든 신이기도 하다. 인간의 창조자 또는 은인일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이 책에서 별로 고맙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켄슈타인이 세상에 나온 후 대중적 관심과 인기의 초점은 주로 생명체 창조라는 문제였다기보다는 그렇게 탄생한 괴물이 심어주는 공포와 복수에 있었을 것이다. 시체 조각조각을 연결해 만든 몸뚱이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번 생명이 꺼진 시체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없다는 건 너무도 명백했을 테니까. 그러나 19세기 중반 수도원 원장 맨델이 콩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유전 법칙을 발견한 이래 유전학은 눈부시게 발전해 유전공학으로 불리게 되었다. 비록 꺼진 생명을 되살려내는 건 아니지만 현존하는 생물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농작물의 유전자를 변형해 병충해의 피해를 덜 입고 저장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것 역시 애초에 인류를 이롭게 하려는 기술로 개발되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인체나 생태계에 불러올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견해들 때문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997년 이안 윌머슨 복제양 돌리의 탄생을 발표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21세기 들어서서는 인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포유 동물의 복제가 가능할 만큼 복제 기술이 발달했다. 이런 복제 기술들은 멸종 동물이나 우수 품종의 보존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든 복제 인간이 등장하리라는 전망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존 생물에 대한 복제와는 달리 인공적인 합성 세포를 만드는 기술까지 나와 인공 생명체의 등장을 예고했다. 새로운 발표를 따라가도 힘들 만큼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물론 그런 발표들이 다 진실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과학자들 대부분은 프랑켄슈타인처럼 인류를 위한다는 대의와 열정을 지녔을 것이며 자신의 연구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리라 확신할 터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어디까지 미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상만 추구하던 무책임한 과학의 산물, 영문도 모르는 채 세상에 태어났다가 주인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버려지고 특별한 잘못도 없이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학대받는 괴물은 자신에게, 프랑켄슈타인에게, 월턴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복제 생물, 인공 생명체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